학부생의 눈높이에서 논문을 어떻게 작성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 한편으로 여기 지금 많이 오신 분들의 목적은 아마 논문 공모전에서 수상이 목표이실 겁니다. 그렇다면 본 논문 공모전에서 수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중점적으로 고민하시면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 한편으로 오늘 나와 있는 내용은 대학원생들은 거의 그래도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계신데 학부생들 입장에서는 조금 색다른 게 있을 겁니다. 분명히 리포트랑 논문은 다르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리면 지금 경영학부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고요. 경영학부에서 혁신, 전략, 그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논문에 관해서는 최다 인용상, 최우수 논문상, 그리고 최우수 심사위원상을 많이 받았는데, 본 논문 공모전에서도 제가 이제 심사위원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이러이러한 것들을 조금 더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에 포커스를 둬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한편으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이 논문 공모전을 준비하면서 오늘 강의 내용 이외에 궁금하신 점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조금 빨리빨리 끝내서 차라리 한 10분이나 15분 정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혹시나 편하게 여쭤보신다면 심사위원을 했던 경험에서 허심탄회하게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학술 논문에 대한 FAQ를 말씀드리면 이런 것들이 떠올리죠. 논문 작성법을 오늘 1시간 정도 이렇게 워크숍에서 시간을 준비했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가? 그리고 논문 작성에 있어서 이제 논문의 형식, 이게 굉장히 중요한가에 대해서 좀 의아함도 있으실 거고요. 논문을 작성하면 여러분들이 특히나 이제 학부생분들이 실수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한다면 표절입니다. 표절. 그럼 학문적으로 표절이 무엇이고 이 표절을 피해 나갈 수 있는 방안 또는 표절에 대한 조사는 검사는 어디서 해야 되는가를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당연히 학술 논문 작성을 잘하려면 논문을 많이 읽어보는 게 도움이 되는가라고 한다면 당연히 도움이 되죠. 그래서 가급적 논문을 많이 읽어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논문이라는 거를 제대로 써보신 분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대학원생이라고 하시더라도 학위 논문을 아직 써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게 논문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다라는 가정하에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논문이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학부에서 대학을 다니면서 보고서, 리포트를 쓰는 것과 조금 다른데, 맨 처음 줄에 있는 교원 페이퍼라는 거는 흥미있는 스토리지만 굉장히 합리적인 근거 또는 논거를 토대로 한 흥미로운 스토리다라고 할 때 이게 중요한데요. 보고서는 사실은 여러분들의 생각이 주관적으로 반영이 돼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논문이라는 거는 우리가 A는 B다, B는 C다라고 말할 때 단 하나도 나의 주관적인 생각이 반영되면 안 됩니다. 물론 내 주관적인 생각은 결론에 반영돼야 되겠죠. 그러나 A부터 서론에서 본론, 결론까지 이어지는 전체적인 과정에는 반드시 논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쉽게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판사가 어떤 범죄자에 대해서 형벌이 가혹하다고 해서 내가 마음대로 징역 50년 그렇게 처벌 못하죠. 판례에 의해서 이러이러해서 이런 법에 의해서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논문도 똑같습니다. 여기 법학 분야에 계신 분들도 있고 비법학 분야에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공통점은 심사위원이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고개가 끄덕여져야 돼요. 아, 이러이러한 논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논문의 가치에서 여러분들이 수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논거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논거. 어려운 말로 논거지 여러분들이 흔히 하는 말로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거가. 그래서 여기 제가 네 번째 줄을 보시면 보고서나 개인 칼럼이 아니다 라는 것들 우리 학부생분들은 특히나 유념하셔야 되고요. 물론 여기 경영학, 경제학 분야에 계신 분도 있을 거고 법학 분야도 계실 텐데 논문이라는 게 과학적인 증명을 한다라는 게 학문마다 보는 관점이 달라서 심사위원도 굉장히 현명한 사람이 심사를 해야 되는 것처럼 논문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항상 통계 분석이 담겨 있어야 되는가 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흥미로운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학문 분야마다 교수님들이 보는 관점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경영학이나 경제학이나 산업공학이나 공대 쪽은 논문을 쓸 때 통계 분석이 없으면 논문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글만 있잖아요. 흔히 말해서. 글로만 되어 있는 논문은 공학 분야, 자연과학 분야, 경제학, 경영학, 심리학 분야에서는 이거 논문 아니야 라고 해요. 왜냐하면 과학적인 증명, 그러니까 통계 분석이 안 돼 있다라는 거죠. 근데 희한하게 보면 법학이나 사회학과나 행정학과나 정치외교학과를 보면 논문이 거의 대부분 글이에요. 그래서 경제학이나 경영학과 교수가 법학과나 사회학과, 행정학과 교수님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그쪽 분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 무의미한 통계가 무슨 논문이냐라는 말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학문 분야에서 어떤 논문을 썼는지가 그 교수 또 연구자의 철학을 형성하는데 여러분들은 유념하셔야 될 게 논문에서 과학적인 증명을 한다는 게 반드시 통계의 결과를 담아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 분야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알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우리 논문 공모전의 수상 작품들을 보시면요. 어떤 건 글로만 되어 있고 어떤 건 되게 정교한 통계 분석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게 더 중요한지는 학문 분야마다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 없다. 그러나 법학 논문을 쓰시는 분들도 여기 법학과 학부생이나 로스쿨에 재학 중인 법학전문대학원에 계신 분들은 판결이나 판례나 연구보고서는 반드시 근거를 달아야 된다는 것 유념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여러분 조심할 게 신문기사 같은 걸 근거로 담는데 신문기사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거는 뭐냐면요. 논문이에요. 논문. 또 하나는 연구보고서입니다. 우리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보고서처럼 연구보고서나 논문 이외에 신문이나 어떤 시사 저널에 나온 칼럼 그런 것들은 근거가 되진 않아요. 그래서 조선일보나 동아일보나 중앙일보나 한겨레나 경향신문에 나왔기 때문에 내 생각이 맞다라고 주장한다면 그건 가치가 없다라는 것 꼭 하나 유념하셨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여러분들 논문을 쓴다기보다 공모전에서 수상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논문 공모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연구원에서 하는 논문 공모전이 난이도가 꽤 높습니다. 1차 심사를 하고 2차 논문 세미나, 발표 심사를 하는데 웬만한 논문 공모전 심사를 제가 많이 해봤지만 여기는 꽤 학부생이든 대학원생이든 한 분 한 분을 연구원으로 인정해서 강도 높게 심사하는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워크숍에 참석한 거는 논문에 대한 이해도를 함양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어떤 분야에 포커스를 두는지가 중요할 텐데요. 저는 이런 말씀을 꼭 드립니다. 최근 5년간의 공모전 수상 작품을 한번 정독해 보세요 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법학 분야의 지원자라면 법학 분야에서 수상한 논문들을 읽어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비법학 분야에 계신 분들은 이게 법학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의 연구자들, 그러니까 수상 작품들은 어떤 토픽으로 어떤 분석 방법을 썼는지 분석해 보시면 심사위원들이 어떤 분야에 높은 점수를 줬는지가 대략 가늠이 돼요. 그거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연구원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또 우리 연구원에서 발간한 학술지가 있습니다. 최신 논문들을 정독해 보세요. 그 논문이라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학부생이어서 난이도가 높아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최신 키워드만 확인하셔도 이 연구원에서 또 앞에 물론 특강도 해주셨지만 본 연구원에서 바라보는 또 강조하는 키워드는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술 논문 작성 양식을 준수했고 적합한 연구 주제인가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되고요. 서론, 본론, 결론에 반드시 담겨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 꼭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당연히 참고문헌 양식과 연구 윤리 정도를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작성 양식부터 말씀드릴게요. 제가 학교에 있으면서 항상 학생들을 대할 때 안타까운 점이 보고서를 그냥 자기가 내키는 대로 작성하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분은 휴먼 명조를 쓰거나 어떤 분은 맑은 고딕을 쓰거나 어떤 분은 양쪽 맞춤을 쓰거나 어떤 분은 왼쪽 맞춤을 쓰는데
논문 작성 양식이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 이게 대부분의 심사에 반영이 됩니다. 기초심사를 보시면요. 기초심사에서 형식을 본다고요. 논문 형식과 주제 적합도를 검토한다. 이게 어떤 얘기냐라고 한다면 우리 연구원에서 강조하는 논문 공모전에 여러분들 작품을 내신다면 이러이러한 형식에 맞춰서 내세요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아예 어긋나서 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저평가를 받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여러분 그럴 거예요. 아니 작성 형식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논문의 내용이 중요하지 무슨 기초심사의 형식을 보나라고 할 텐데 우리 연구원이 까다로운 게 아니라 이게 논문을 쓰는 연구자들의 글로벌 표준입니다. 여기 SSCI라는 걸 보시면 SS가 소셜 사이언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사회과학의 사이테이션 인덱스, 그러니까 흔한 말로 해외 학술지 교수나 연구원분들이 논문을 낸다라고 하면 그게 우수한 저널인가 아닌가를 볼 때 SSCI냐 아니냐라고 하는데 해외에서조차도 이렇게 형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자들이나 교수가 또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그냥 논문을 내는 게 아니라요. 어떤 학술지에 내느냐에 따라서 그 학술지가 강조하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을 충족한 다음에 심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연구원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이런 형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맞춰서 모든 분들이 내느냐 꼭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논문을 투고하실 때 반드시 서체, 페이지 수, 글자 크기, 작성 양식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런 거 맞춰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이거든요. 그리고 기본이고 이걸 갖춰야 이 사람이 형식적인 완성도를 충분히 갖췄구나라고 판단하고 심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제가 국내 논문 공모전 심사를 거의 다 해봤어요, 사실은. 근데 이 형식에서 완벽하게 통일된 그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는 지원자가 100이면 100 다 그럴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한 20에서 30%는 그냥 대충 써서 내더라고요. 형식을 맞추지 않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늠하실 필요가 있고요. 학술 논문의 기본 구성은 보통은 이렇습니다. 이게 소셜 사이언스, 흔히 말하는 사회과학 논문의 표준 양식이에요. 이게 제 생각이 아니고요. 미국의 우수학술지에서 논문을 쓴다면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야 된다라는 건데 우리 일단 연구원의 목차 형식을 보면 이렇습니다. 근데 꼭 이렇게 맞춰서 낼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면 영문 목차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잠시만요. 네, 서론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연구의 배경과 목적이 들어가야 된다. 이 연구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배경과 목적이 들어가야 되고요. 별도로 이제 문헌 고찰 파트가 있어야 됩니다. 리터러처 리뷰라고 하는데 이 관련 연구는 그동안 지금까지 어떤 토픽들이 진행되어 왔는가를 살펴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흔히 본론이라고 하는데 이제 학술 논문에서는 본론이라는 말은 사실은 안 쓰는데 공모전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연구 문제랑 연구 방법과 연구 결과가 담겨 있어야 된다. 그리고 결론엔 디스커션, 연구의 결론과 임플리케이션, 시사점, 그리고 향후 연구 내용 이런 것들이 담겨 있어야 되고요. 어펜딕스는 논문 본문에 담진 않았지만 이 논문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료들이 담겨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레퍼런스가 여러분들이 작성하신 문헌에 있는 참고 문헌들이 모두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가를 봐요. 이게 해외에서도 강조하는 형식적 완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갖춰서 보시면 여러분들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학술 논문 인용 방법을 볼 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논문은 분명히 보고서나 칼럼과 다릅니다. 리즈너블한 에비던스가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리즈너블한 에비던스를 인용할 때 다 이런 형식들이 있어요. 이게 해외에서 강조하는 학술 논문의 인용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여기서 이 논문 공모전을 준비하면서 논문을 쓰고 있는 분들은 이런 레퍼런스 형식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제가 임의로 작성한 게 아니고요. 해외 학술지에서 강조하는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작성한 거예요. APA 기준이다 그런 거 있냐 여러분 모르셔도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 연구원에서도 그래서 공모전에 여러분 논문을 내시면
이러이러한 인용 기준을 꼭 유념해 주세요라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한다면 저희가 강조하는 건 이런 거죠. 본 논문 공모전의 참고 문헌의 작성 방법. 그러면 이런 것들까지 세부적으로 누가 깐깐하게 살펴보고 심사를 하나라고 생각하겠지만 저는 다 살펴보고 심사합니다. 참고 문헌이 정말 연구원에서 강조하는 이런 흐름대로 이런 가이드라인을 잘 충족했나를 저는 꼭 하나하나 따져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꼭 유념해서 보셔야 되고요. 이거 이렇게만 봐도 이해 못하겠다라고 하면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 연구원에서 최근 5년 동안 공모전에서 수상한 작품들의 참고 문헌 형식을 보시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구나라는 게 감이 들 거예요. 그래서 형식적 완성도가 충족이 되어 여러분 어때요? 1차 심사를 통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주제 선정과 내용입니다. 주제 선정과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죠. 1차 심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뭐가 들어갑니까? 연구 목적의 적합성, 연구 내용이 창의적인가, 또 학문적인 사회적인 기여도가 있는가, 논문의 논리가 명확한가, 참고 문헌을 적절하게 포함하고 표기하고 있는가 등을 봅니다. 사실은 1차 심사가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본 논문 공모전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논문 공모전 다른 데도 많이 지원하잖아요. 요즘에 학생들. 그러면 이런 것들은 반드시 유념하셔야 돼요. 자, 토픽을 선택할 때 이게 제가 그냥 임의로 생각해서 작성한 게 아니고요. 이게 해외 우수학자들이 우수한 논문을 썼을 때 반드시 토픽은 어떤 것들이 갖춰져야 되느냐에 대해서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5가지 요소입니다. 이 5가지 요소가 모두 담겨 있을 필요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논문을 쓸 때 이 5가지 요소에 부합되는 토픽인가를 스스로 점검할 필요는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대담한 아이디어냐? 또는 연구 분야에 있어서 조금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한 연구 주제인가? 등을 봐야 되겠죠. 두 번째, 기존 연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연구를 토대로 여러분들의 논문은 발전돼야 되는데 기존 연구의 흐름을 반박하거나 기존 연구에서 보지 못한 논문의 토픽인가를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학계 및 기존 연구자에게 관심을 끌 수 있는 현상을 다루고 있는가. 네 번째, 더 다양한 학술적 이론을 포괄할 수 있는가. 다섯 번째, 이론 이외 실제 사회 현상에 기여할 수 있는가. 이 5가지 요소가 모두 담겨 있으면 가장 좋은 논문의 토픽이라고 해외 학자들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예를 들면 비법학 분야의 예를 들면 산업융합이 기업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만약에 논문을 썼다라면 연구 분야에 있어서 이게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한 주제인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봐야 되겠죠? 그게 구글 사이트든 KCI 한국 학술 논문 검색이든 거기에서 산업융합과 관련된 논문을 많이 제가 키워드로 두드려 보겠죠. 검색해 보겠죠. 근데 논문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산업융합이 기업 성장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문헌도 많이 없어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는 충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산업융합이 기업 성장에 보통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라는 게 기존 문헌이라면 내 논문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봤더니 제조업과 기타 비제조업의 산업융합은 기업 성장에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 라는 결과가 만약에 담겨 있다면 두 번째도 충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오늘 멘토링도 하시겠고 여러분 이제 멘토링이 끝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논문에 대해서 고민할 때 기존 문헌에서 처음에 출발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거의 학부생이니까 그냥 A는 B다, B는 C다라고 막연하게 떠오르고 논문을 쓰다가 그 다음에 찾아보니까 기존 문헌에 유사한 논문이 많아서 낭패를 겪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여러분 논문을 쓰기 전에요. 혼자 내시든 2명 또는 3명이 함께 내시든 관련 사이트에서 최대한 많이 검색해 보세요. 내가
쓰고자 하는 논문이 정말 참신한 건가? 그리고 기존 연구랑 조금 다른 건가? 그거 고민해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기존 문헌을 교수님 어디서 검색합니까? 구글 사이트에서 검색합니까? 라고 한다면 구글 사이트에서 검색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대학원생분들은 아실 텐데 하나 그 말씀을 드리면 학위 논문이나 학술 논문을 검색하시려면 뭐 여러분 알고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 하나 알려드릴게요. www.riss.kr 아마 아실 거예요. 리스라고. 그래서 거기서 검색을 해보시거나요. 그냥 그래도 학위 논문보다는 좀 학술 논문, 학위 논문보다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 조금 더 타당도가 높다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www.kci.go.kr KCI 사이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검색하시면 보통은 기존 문헌을 거의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토픽에 대해서 선정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서론은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그냥 쓰는 게 아니고요. 서론에는 이 네 가지 목차가 모두 담겨 있어야 돼요. 자, 서론에서는 본 연구의 주제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왜 중요한가? 그리고 두 번째가 여러분들의 보고서랑 좀 다르겠죠. 뭐 논문이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내는 리포트랑 다른 이유는 이전 또는 현재 연구와 그 기여도, 이 연구가 왜 중요한가는 결국은 학술적인 측면, 사회적인 측면으로 언급할 수 있는데 어떤 면에서 공헌할 수 있는가? 뭐 차별사항, 기존 연구와의 차별점, 또 기존 연구의 한계, 문제점, 그래서 본 연구가 드는 의문점, 그런 것들을 담겨 있으면서 결국 본 연구의 목적은 이렇다라는 것들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여러분 파워포인트 자료만 보면 감이 안 와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리스나 KCI 검색 사이트에서 이미 올라와 있는 논문들을 보시면 감을 빨리 찾습니다. 논문의 흐름을 이렇게 작성하는구나. 그래서 보통은 저는 리스보다는 KCI, 아까 말씀드린 KCI 사이트를 많이 보셨으면 하는데 그걸 보면 보통 KCI에 올라와 있는 사이트의 논문들은 모두 대학 교수가 쓴 논문이에요. 그래서 대학 교수가 쓴 논문이어서 서론의 흐름을 확인하기가 좋고요. 그리고 참고 문헌을 확인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고 이렇게 많이 읽어보는 게 결국 이 흐름을 따라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그대로 준용하시고요. 그리고 학술 논문에서 서론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될 요소라고 할 때 여러분도 읽어보시면 제가 그 페이지에 다 담겨 있어서 알고 계실 텐데 보통은요. 비법학 논문을 잘 쓰는 분들은 어떻게 쓰냐면 연구 결과부터 써요. 연구 방법이랑 연구 결과. 그리고 우수한 연구자는요. 서론을 가장 마지막에 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제 생각이 아니고요. 대다수의 우수한 학술 연구자는 전체 논문 기술의 4분의 1의 시간을 서론 작성에 투입해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최우수 학술상의 수상자의 절반 가까이는 서론을 10번 이상 뜯어서 고쳐요. 그러니까 서론부터 쓰고 본론 쓰고 결론 쓰는 사람은 그러니까 흔히 그런 말을 해요. 학계에서. 초보구나. 보통 이제 좀 숙련된 사람들은 연구 방법과 결과 쓰고 그 다음에 서론을 쓰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서론을 쓰고 본론을 쓰다가 갑자기 결과 분석을 해봤는데 서론이랑 안 맞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 여기 비법학 분야인 분들은 경제나 경영이면 뭐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결과를 완전히 쓰신 다음에 서론을 써요. 그러니까 여기 왜 최우수 학술상 수상자의 45%가 서론을 10번 이상 뜯어 고치느냐. 보통 심사할 때 서론 보고 그 흔한 말로 그 사람의 능력이나 역량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해요. 사실은요. 잘 쓴 분들은 서론만 봐도 흐름이 완벽한데 라고 할 수 있고요. 서론만 봤는데 뭐 영 엉성하다라고 하면 그냥 패스해요. 보지도 않아요. 심사가 많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훌륭한 연구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시간의 4분의 1을 서론에 쓰고 10번 이상 뜯어 고친다라는 건데
그만큼 많이 보완해야 되는 작업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저도 여러분들 권한다면 기존 문헌을 최대한 많이 읽어보고 토픽을 정한 다음에 비법학 분야인 분들은 데이터 분석을 할 거잖아요. 통계 분석을 하겠죠. 그게. 그리고 연구 방법과 결과를 쓰시고 역으로 서론부터 쓰는 경우가 많다. 법학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법학 분야는 물론 통계 분석이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꼭 이렇진 않아요. 결과 쓰고 서론부터 다시 쓰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법학 분야도 그러나 초점은 명확해야 된다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본론입니다. 본론에 대한 구체적인 요소도 결국은 본론은 이제 연구 방법과 연구 결과고 선행 연구 고찰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많이 읽어보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KCI 사이트, RISS 사이트를 많이 읽어보시고 본론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확인하시면 되는데 학술 논문에서 거론하는 본론에 포함되어야 될 요소는 이렇습니다. 연구자의 주관적인 생각은 당연히 연구 결과에 반영이 되지 않는다. 그게 데이터 분석이든 판례나 연구 보고서의 문헌에 의한 결론 도출이든 기존 연구를 통해서 논리를 도출해야지 간혹 가다가 그 기존 연구에 대한 근거 없이 내 생각을 쓱쓱 넣는 경우면 심사위원들이 굉장히 저평가한다. 전체적인 이론적인 배경을 아우르는 개념이나 논리가 포함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보통은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논문을 쓴다는 건 그 논문에서 언급되는 개념은 모두 명확하게 정의가 돼야 돼요. 만약 혁신성장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많이 했다면 혁신성장의 개념을 기존 연구에서는 어떻게 언급하고 정의하고 있는지를 기술해야 된다. 창의성이 점점 중요하기 때문에 지적재산을 많이 확보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창의성의 개념도 기존 연구에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기술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론적인 배경을 아우르는 어떤 학문 연구에서 언급된 개념이 있거나 일반화된 결론을 도출하는데 당연히 신뢰도가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이건 역시도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논문 공모전에서 수상한 작품들을 많이 읽어보시거나 아니면 KCI 사이트를 많이 읽어보시면 거기 올라와 있는 논문, 요즘 논문은 다 PDF 파일로 다 올라와 있거든요. 많이 읽어보시면 감을 잡을 수 있어요. 결론은 이거는 법학이나 비법학이나 똑같습니다. 결국 이 논문이 의미가 있다라는 건 본 연구의 기여도가 학문적인 측면과 실제 사회적인 측면에서 어떤 기여도가 있느냐를 언급해야 돼요. 또 하나, 사회과학 논문은요, 항상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 제한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볼 때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은 다르죠. 자연과학은 보편적인 답을 찾아가기 위한 학문이에요. 근데 사회과학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게 법학이든 행정학이든 경제든 경영이든 우리가 어떤 논문을 쓴다고 해서 그 논문이 이 사회의 현상을 모두 설명하지 못해요. 그래서 연구에서는 분명히 기여도가 있지만 한계도 있어요. 그리고 그 한계를 통해서 향후 후속 연구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완해야 되는지 기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만약에 쓰시면 높은 평가를 받죠. 왜 높은 평가를 받냐라고 한다면 학술 논문의 흐름을 이해하고 있구나라고 해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자, 이건 역시도 제가 쓴 건 아니고요. 그 해외 SSCI 에디터가 뭡니까? 학술제 심사위원들이 강조하는 영역인데요. 논문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아카데믹한 컨트리뷰션, 학문적인 성과, 기여도, 프랙티컬한 임플리케이션, 사회 현장에 줄 수 있는 교훈. 그러나 동시에 본 연구의 리미테이션, 한계, 그리고 새로운 리서치 제안, 그런 것들을 담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이 언급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논문들이 저평가를 받는가가 좀 궁금할 거잖아요. 결국은 논문 심사를 하는데 어떤 논문은 왜 탈락하고 어떤 논문은 왜 높은 평가를 받느냐라고 한다면 첫 번째 모호한 설명.
내용이 모호하고 명확한 연구 목적이 없다라는 경우. 또 lack of focus라고 써 있잖아요. 연구의 초점이 명확하지 않은데 장황한 설명밖에 없다. 그리고 허황된 결과다. 이게 여러분들 굳이 학부생뿐만 아니라 교수나 연구원분들도 겪는 공통된 공격 포인트예요. 저 같은 경우는 심사를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형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완성도가 있나를 보고요. 두 번째 참고문헌, 여러분 본문에 괄호치고 누구누구의 문헌이다라는 근거를 달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것들을 참고문헌 목록에 모두 담고 있는가를 확인해 봐요, 저는. 그래서 참고문헌의 꼼꼼함을 봅니다. 그리고 서론을 읽어봐요. 아까 얘기했죠. 서론은 가장 논문을 잘 쓴다는 연구자도 10번 이상 뜯어고친다. 그 이유는 뭐예요? 서론을 그만큼 중시해서 본다는 뜻이에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다 똑같을 거예요. 심사하시는 연구위원분들이나 교수님들은. 그리고 연구 방법과 결과를 봅니다. 체계적인가? 그리고 기존 연구에서 많이 신뢰도와 타당도가 인정받은 것들인가를 볼 거예요. 그 정도만 해도 이 정도의 그 공격 포인트는 사라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이 연구를 제가 시간 관계상 혹시나 여러분들 궁금해하실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서 빨리빨리 진행을 하는데요. 논문을 쓰는데 대학원생이나 학부생이나 연구 윤리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공부를 한 적은 없어서 몇 가지 포인트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연구의 부정행위가 뭐냐라고 한다면 결국은 제가 빨간 줄을 써놨지만 타인의 연구 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활용했는데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또는 타인의 저작물의 일부를 변형해서 사용했는데 표시하지 않은 경우. 자, 교육부에서 정하는 연구 부정행위는 뭐죠? 다 타인의 생각을 일부 활용했는데 표시하지 않았을 때. 그러면 여러분들 그런 생각할 거예요. 아, 그러면 타인의 문장을 인용하고 그 문헌을 참고문헌으로 표기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참고문헌을 표기하되 그 사람의 생각을 모두 나의 문장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건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내가 인터넷에서 무슨 무슨 글이든 논문에서 어떤 문장이든 하나라도 인용했다면 무조건 괄호치고 출처를 표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연구 부정행위다. 자, 또 하나는 기타 참고사항은 뭐냐? 부당한 저자 표시인데 연구 논문에 기여하지 않았는데 처음으로는 단독으로 낸다고 했다가 갑자기 발표할 때 2명으로 지원한다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논문에 기여하지 않았는데 추가로 어떤 사람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두 번째는 연구 성과의 중복게재입니다. 중복게재랑 이중출판이 뭐냐? 과거 5년 전에 제가 그런 일을 겪은 적이 있어요. 어떤 논문이 되게 잘 썼어요. 논문이 잘 써서 그 논문 공모전에 최우수상을 뽑았습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좀 이상해요. 많이 본 느낌이 나요. 왜냐면 제가 공모전 심사를 꽤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구글에 검색을 해봤고 그 지원자의 이름으로 검색을 해봤더니 아주 유사한 논문으로 다른 공모전에서 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해당 공모전의 최우수상을 제가 수상 못하게 캔슬 시켰어요. 왜? 중복게재. 여러분 논문 공모전에서 수상을 하면요, 저작권 누가 가져가죠? 연구원이 가져가요. 그리고 여러분 아마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여기 논문 공모전 수상하신 분도 있고 이번에 처음 지원하신 분도 있을 텐데 공모전에서 수상을 하면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아, 내용을 조금만 바꿔서 또 B 공모전에 낼까? 왜냐면 논문 공모전을 여러분 여러 번 해보시면 어떻게 해야 수상할 수 있는지 확인이 돼요. 옛날에 그 모 서울대 경영학과 학생은 한 해 2011년인가 12년 한 해 동안 논문 공모전을 8개 수상했어요. 왜? 많이 해보면요, 감이 생겨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노하우가 생기는데 그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사냥꾼이라고 해요. 제 사냥꾼 또 나타났다. 심사 때 가보면 또 있어. 그런. 근데 그게 옛날에는 그러면은 그냥 다 넘어갔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연구원에서도 아마 여러분 수상작으로 선정되면 타 공모전에 낸 작품이 아니거나 다른 데 게재하거나 출판하지 않은 거여야 된다, 뭐 그런 서명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연구성과의 중복 게재나 이중 출판 절대 안 된다. 혹시나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A 공모전에서 상을 받은 논문을 조금 데이터를 바꿔서 본 논문 공모전에 수상한다라고 하면 절대로 허락하지 않는다. 어디나. 예. 연구 데이터의 위조 변조, 이거는 여러분 굉장히 좀 난이도가 있는 부정행위인데, 데이터가 없는데 데이터를 가공해서 만드는 옛날 황우석 교수님, 사이언스에 논문을 냈잖아요. 그건 거꾸로 말하면 뭡니까, 여러분? 사이언스라는 세계 최고의 이공계 학술지에서조차도 연구자의 데이터 부정행위를 명확하게 확인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연구 데이터의 위조 변조, 이게 특히나 뭐 경제, 경영 같이 데이터를 분석해서 논문을 쓰는 분들, 뭐 산업공학 그런 쪽일 텐데 이거 역시도 굉장히 문제가 된다. 간혹 어설픈 출제는 그렇게 하죠. 데이터가 결과가 안 나오니까 유의 확률을 바꿔버리거나 통계 수치를 좀 바꿔요. 뭐 신뢰도 값을 크롬바 알파 값을 0.7 미만으로 나왔는데 0.8로 올린 거다. 근데 그게 여러분 논문을 하도 많이 써보면 그 값을 바꾼 거는 모두 눈치챕니다. 예. 왜 그렇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다. 여러분 유념을 하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인의 문장을 인용하고 타인의 문헌을 표기하면 문제가 되지 않나요? 라고 하지만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면 일단 유사도 검사를 어디서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논문 공모전을 준비하면서 난 그래도 좀 관련 분야의 논문을 많이 읽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우리 연구원 사이트를 활용하시거나 이 사이트에서 여기에 논문을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뭐 산업융합이면 산업융합, 뭐 법학에 뭐 지적재산권 권리면 여기, 뭐 특허법 하면 이렇게 치면 관련 문헌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서 유사도 검사라는 것도 있어요. 물론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 학부생도 다 회원가입 가능합니다. 카피킬러 말고 사실은 연구자들은 이 KCI 사이트에서 유사도 검색을 하는데요. 자, 유사도 검색을 클릭하면 이런 칸이 나오고 파일을 올려버리라고 해요. 자, 그러면 파일을 올려서 검사를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결과가 뭐예요? 이 사람의 검사인데 문장마다 유사율이 다 나와요. 자, 그럼 이 문장은 어떤 논문에서 표절을 했느냐가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표절을 하지 않더라도 무의식적으로 표절이 될 수 있는 게, 내가 많이 읽어본 글과 논문과 보고서를 나도 모르게 머릿속에 저장이 돼 있어서 활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그런 경우 있거든요.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거 그냥 굳이 우리가 뭐 남의 글을 보지 않아도 무의식적으로 나가는데 이게 잡혀요. 그럼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로 바꿔야 되나? 본 연구의 결과는 아래와 같다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식의 고민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특정하게 보니까 장용선이라는 조선대 교수님의 논문을 모두 베꼈어요. 그러면 이거는 허락하지 않는다. 자, 여기 보시면 아니 오렐리아 투시맨의 2004년 논문을 그대로 인용했는데 이게 문제가 되나요? 라고 하지만 이게 문제가 됩니다. 우리 학부생들이 유념하셔야 될 게, 이 투시맨의 2004년 논문을 장용선 교수라는 분은 이러한 단위부터 활동한다까지 쓴 거예요. 이 문헌을 읽고 장용선이라는 교수가 쓴 문장을 그대로 갖고 왔어요. 그러면 여기 교수님 그러면 장용선이라고 표시하면 됩니까? 그거 안 됩니다. 이 문장 자체를 여러분들의 용어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조금 더 여러분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카피킬러 사이트는 굳이 설명 안 드릴게요.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카피킬러 뭐 따따따 치면 나오는데, 자, 이걸 보시면 이 빨간 줄은 여러분들 표절인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인 문장을 볼 때 이게 왜 표절이냐라고 한다면 누군가의 글을 인용했는데 표기하지 않은 거죠. 그럼 여기 표기만 하면 뭐 장용선이라고 표기하면 괜찮습니까? 라고 하면 안 된다. 누군가의 글을 그 사람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6단어 연속이면 표절이라고 합니다.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벌써 6개 넘어가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 문장을 쓴 누군가의 출처와 상관없이 이렇게 6단어가 빨간 줄로 돼 있다면 표절이에요. 물론 공모전에서 이렇게 깐깐하게 심사를 하나하나 보겠냐라고 하면 그래도 학술 논문보다는 좀 덜 하겠죠. 그러나 무의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한다면 이건 표절로 다 걸린다는 것, 그리고 심사할 때 저평가 받는다는 것 유념하셔야 되고요. 가령 그러죠. 초점을 둔 기존의 연구와는 다르게라는 걸 누군가의 글에서 그냥 따온 거예요. 그 사람의 문헌 표기와 상관없이 만약 이걸 바꿔야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바꾸겠죠. 선행 연구에서 강조한 목적과는 다르게 라고 저는 쓰겠죠. 그럼 어떻습니까? 맥락은 똑같아요. 초점을 둔 기존의 연구와는 다르게, 근데 저는 선행 연구의 목적과는 다르게 라고 하면 맥락은 똑같은데 선행 연구의 목적과는 다르게라고 쓴 건 뭐죠? 저의 문장이죠. 그래서 이건 부정행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념하셔야 될 게, 제가 문헌을 많이 읽어보세요, 연구보고서를 많이 보세요 라고 하면 많이 봤다가 아주 좋은 문장을 자기도 모르게 머릿속에 저장하다가 글로 풀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의 용어로 다 바꿔주셔야 된다는 것. 이것도 행동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그럼 이것도 바꾸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특정 행위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동될 수 있다라는 배경하에 라고 저는 쓰겠죠. 만약에 굳이 그 문장을 쓰고 싶다면. 그러니까 이렇게 맥락을, 같은 맥락인데 용어를 나의 용어로 바꿔주셔야 된다라는 것 꼭 유념하셔야 되고요. 보통 저는 이제 논문 공모전 심사를 하면 지원자의 논문은 저도 카피킬러랑 KCI 사이트에 다 돌려봅니다. 그리고 표절이 많이 나오면 무조건 저평가예요. 저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심사위원분들도 다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그것만 유념하시면 된다. 이런 것들이 또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성 방식, 여러분. 10편 중에 한 2~3편은 이 작성 방식을 충족하지 못해서 탈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꼭 유념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이게 대학생이든 대학원생이든 논문을 많이 써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실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본문에 여러분들이 표기한 참고 문헌은 참고 문헌 리스트에 모두 반영이 돼야 돼요. 사실은 민망한 얘기지만 교수님들이 쓴 논문도 어떤 논문들은 참고 문헌에 본문에 분명히 마이클 포터라고 썼는데 참고 문헌 리스트에 마이클 포터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구자라면 누구나 실수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 문헌을 표기했다면 반드시 그 참고 문헌 리스트에 내가 표기한 논문이 모두 반영됐는가를 보셔야 되고요. 오탈자나 문맥에 어긋난 비문을 모두 수정 보완했는가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마감일에 맞춰서 논문을 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보통 이제 논문 공모전에서 수상하신 분들은 공통점이 한 열흘 남기고 완성이 나와요. 초안이 완성이 돼요. 그럼 그 열흘 동안 그 사람들은 뭘 하느냐? 끊임없이 오탈자, 문맥, 참고 문헌 리스트 검토, 작성 방식 검토, 그런 것들을 해요. 그렇게 여러분들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연구 결과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도출되었는가? 예. 당연히 기존 문헌에서 활용한 방법들을 활용했는가? 여러분 논문 유사도 검사, KCI 사이트에서 해봤는가? 카피킬러 검사 해봤는가? 또 하나 유념하셔야 될 건, 다른 사람의 참고 문헌을 인용하더라도 6단어가 동일하다면 표절이다라는 것. 일반적으로 학계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다. 타 공모전 수상작이나 학위 논문의 내용을 일부 변경해서 제출하지 않았는가. 보통의 논문이라는 건요, 공모전이든 어디든 내가 이미 다른 곳에 발표했거나 투고한 것들을 그대로 내는 경우는 무조건 부정행위입니다. 그거 유념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연구원 사이트에 모두 올라가고, 그리고 해마다 지원자들은 그 수상작 논문들을 볼 거거든요. 불특정 다수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정행위가 생기면 여러분들 이름까지 또 학교 소속까지 다 알려지는데 망신되잖아요. 유념하셔야 되고요. 이건 작년에 설명을 드리지 않았는데 올해는 프레젠테이션을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보통의 논문 공모전은 1차 그냥 서면 심사로 끝나요. 보통의 여러분 공모전은요. 다 서면 심사하고 끝나는데 일부 공모전은 2차 프레젠테이션 심사를 합니다. 근데 우리 연구원의 그 좀 심사는 여러분 아마 후기 같은 거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강도가 높아요. 한 10분 발표하는데 20분 Q&A 하거든요. 아, 이런 얘기는 괜히 했나? 지원자가 훅 떨어질래나? 근데 그래서 보통 그래요. 공모전 준비하는 학생들 사이에서 우리 연구원에서 공모전 상 받으면 능력자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심사위원들이 법학, 비법학 분야 교수님들, 우리 연구원의 박사님들이 다 들어가서 여러분들을 연구자라는 생각하에서 난이도 있게 여쭤보세요. 그래서 일부는 그래요. 아, 이 공모전에 심사를 받으니까 되게 기분이 좋았다. 나를 능력 있는 연구자로 인정하고 심사를 해주시는구나라는 분도 있고, 다른 분들은 아니 뭐 돈도 많이 안 주면서 왜 이렇게 심사가 강해? 막 그런 말도 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제가 해보면서 아, 굉장히 학생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고 이것만 준비하시면 돼요. 2차 심사에서 결국은 여러분들의 수상 작품, 뭐 최우수, 우수가 결정될 텐데 딱 이거 세 가지 봅니다. 전달력이 우수한가, 그리고 이해도가 풍부한가, 발표 시간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있는가인데 맨 마지막부터 보시면 발표 시간 준수, 뭐 예를 들어 10분 안에 발표하세요 라고 하는데 어떤 분은 정확하게 칼같이 딱 10분 안에 모든 걸 끝내요. 그분은 준비가 또 연습을 많이 하신 거예요. 근데 작년에 보니까 어떤 분은 10분 하는데 연구 결과까지 가지도 못하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분 뭐예요? 연습을 안 하신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발표 시간을 초과하면 점수가 높이 못 나오겠죠. 그래서 만약 여러분 2차 발표 심사가 된다라고 한다면 10분 안에 뭐 제한된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보통 10분일 텐데 명확하게 그 시간 안에 내가 연구의 목적, 선행 연구의 한계, 뭐 연구 방법과 결과, 본 연구의 기여도를 언급할 수 있는가? 차분한 어조로 훈련하시면 돼요. 또 하나 이제 전달력과 표현력이 뭐냐라고 한다면 말을 잘하는가 못하는가를 떠나서 본 논문에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키워드를 조리 있게 설명할 수 있는가예요. 또 하나 논문의 이해도는 뭐죠? 결국은 내가 특허법에 대한 논문을 쓴다, 아니면 특허를 통해서 중소기업의 혁신을 분석한다라고 할 때 기존 연구에 대해서 얼마나 풍부하게 알고 또 이해하고 본 논문을 썼는가를 읽어보고 심사합니다. 심사위원들이. 그냥 가령 그런 거예요. 특허법에 대해서 저는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연구자가 발표하면 심사위원 중에 다수는 꼭 그런 말을 하세요. 기존 특허법의 연구에서는 어떤 것들을 얘기하고 있죠? 라고 그런 것들을 물어봐요. 그건 뭐죠? 너 관련 문헌에 대해서 꽤 많이 읽어봤니? 라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비법학 분야에 있는 분들은 특허 분석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성장 방안을 고민했다라고 쓴다면 중소기업의 성장 방안에 대해서 특허 분석이 갖고 있는 한계가 뭐죠?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뭡니까? 본 연구의 목적이나 내용과 별개로 기존 문헌에서 많이 여러분 읽어보고 학습하고 본 연구를 썼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본 논문에 대해서 이론적인 고찰을 한다라는 게 결국 기존 문헌을 본다라는 건데 그 기존 문헌을 충분히 내가 알고 이해했는가를 보죠. 옛날에 이거는 여러분 다 똑같아요. 여러분 혹시나 여기서 논문을 잘 써서 나도 대학원 가볼까라고 한다면 대학원에서 석사심사, 박사심사도 그런 거 물어봅니다. 예. 제가 옛날에 했던 박사 논문 심사, 제가 받았던 당시 말씀을 드리면 마이클 포터 2008년 논문에 의하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심사위원 중에 한 분이 뭐라고 했냐면
마이클 포터가 그때 2008년에 논문을 쓴 거 데이터를 뭘 썼죠?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내가 속으로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거꾸로 뭐예요? 너 그 기존 문헌을 충분히 읽어보고 너 진짜 이해한 거야? 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질문을 우리 연구원에서 가끔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 대해서 되게 수준 높은 이해도를 갖고 있는가를 연구자분들이 고민하십니다. 그래서 야, 이 공모전에서 상 받으면 진짜 능력자다라는 말을 그래서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그 대학원생 이상으로 보시고 그냥 보통 잘 썼어요, 고생했네요,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자꾸 보는데 지원자가 급감할 것 같은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근데 이게 여러분 아세요? 요 논문 우리 연구원에서 논문 공모전 수상 받으신 분들이 나중에 다 어디 가셨나 보면 다 잘 되셨어요. 다 어떤 좋은 대학원에 가신 분도 있고 지금 연구자가 되신 분도 있고 우리 연구원에서 수상한 분이 교수가 되신 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때 강도 있게 심사를 하니까 굉장히 여러분들의 학문적인 완성도가 높아지는구나 라는 점이 느껴졌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연구원에서 논문을 쓰시면 확실하게 다른 논문 공모전이나 대학원 지원할 때 되게 수월하세요.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간 관계상 더 길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카데믹한 글은 보기보다 쉽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존 문헌을 많이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이게 우리 그 공모전에서 결국 상을 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한 것과 다르게 혹시 난 이런 점이 궁금한데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심사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라고 여쭤보실 분이 있다면 지금 한 5분 남았는데 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혹시 이런 게 궁금하다라는 분 계신가요? 네. 저 선행 연구를 분석할 때 네. 혹시 지난 대회 수상작들의 선행 연구가 훌륭한 사례들도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거 인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존 공모전에서 수상한 작품들을 읽어보면 거기에 또 선행 연구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거 나한테 중요한 학습 자료죠. 그것도 인용하면 되죠. 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예. 기존 문헌을 많이 읽어보면서 거기서 선행 연구를 갖고 오시면 돼요. 단 나의 문장으로 바꾸면 되는 거죠. 혹시 또 다른 분? 네. 여기 법학 말고 비법학 분야인 분들 있나요? 전공이? 나 법학 아니다. 그렇죠. 본 공모전이 우리가 법학 분야에 포커스를 두고 심사를 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항상 균형 있게 심사를 하고요. 매년 수상한 작품들을 보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비법학 분야인 분들은 항상 유념하실 내용이 데이터 분석을 꼭 하셔야 될 거다. 예. 그러니까 그것도 기존 공모전에서 상을 받으신 작품들을 보시면 됩니다. 예. 특허 분석 많이 하잖아요, 보통은. 예. 그렇게 많이 하는 경우 있고요. 뭐 한국 특허랑 미국 특허, 특허 국제 비교한 연구 같은 것들도 옛날에 많이 상을 받았었어요. 뭐 네트워크 분석을 하시거나.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공모전 작품을 준비하다가 연구 방법이나 결과는 아무래도 학부생이 좀 난이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해당 학교에 있는 교수님한테 조언을 받아도 됩니까? 라고 하는데 받아도 되죠. 예. 예전에 2년 전인가요? 모 학교 학생들이 논문을 워낙 잘 써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학부생인데 어떻게 이렇게 연구 방법이 탁월하냐 했더니 이 공모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 달 동안 지도 교수님이랑 한 달 동안 학습한 거예요. 연구 방법을. 그러니까 되게 완성도 높게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 괜찮습니다. 예. 교수님들한테 조언 받으면 좋죠. 조금 더 타당도 있고 신뢰도 있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또 다른 분 혹시 있나요? 네. 아까 박사학위 심사하실 때 네. 데이터 알고 있는 거 있냐 이런 질문 받으실 때 했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발표할 때 잘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대답하고 어떤 식으로 대답하는 게 좋을까요? 그거
물론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정답은 없는 것 같은데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한 3초 동안 말씀이 없으실 때 싫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하는, 이건 뭐 정답은 없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언뜻 그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인지는 기억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회를 주신다면 하면서 풀어나가요. 그게 곧바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보통 그냥 얼어버리거든요. 왜 나한테 이러지? 막 그러시면서 막 얼어버리시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은 그 질문하신 분을 높이 평가하면서 이야기를 꺼내시면 좋아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 되게 예리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러면 좀 풀어져요. 근데 작년이나 재작년 보면 한 2, 3초 얼더라고요. 그럼 그분 저평가 받더라고요. 얼어버렸다는 건 뭐예요? 연습을 많이 안 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까다롭게 심사하지 않습니다. 모은 데이터를 쓰냐, 뭐 다 외울 수도 없고 어떻게 해요? 그렇진 않아요. 혹시 또 다른 분? 네. 논문을 작성해서 연구원에 제출을 하게 될 경우 연구원의 권리가 기속된다고. 보통의 모든 논문 공모자는 그렇긴 합니다. 그러면 논문을 작성한 작성자는 권리를 상실하는 건가요? 아니요. 근데 제가 가이드라인을 봤더니 요 논문 공모전에서 수상한 작품을 학술지에 내도 돼요. 그 대신 사사라는 말을 여러분 모를 텐데 주석이나 각주로 표기하면 됩니다. 본 논문은 모모 연구원에서 수상한 작품의 일부를 수정 또는 보완했습니다라고 하시면 돼요. 우리 논문 그 공모전 가이드라인에도 그게 써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본 논문 공모전에서 수상을 한 작품을 여러분 다른 학술지에 내셔도 됩니다. 근데 밝혀야죠. 2023년도 무슨 연구원의 공모전의 수상 작품이다. 그러면 문제되진 않습니다. 뭐 시간이 다 됐는데요. 일단 이렇게 많이 오실 거라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여름방학에 또 의미 있는 논문 공모전 준비하시는 게 굉장히 참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 입장에서도 기분이 좋고요. 내가 오늘 궁금했는데 이게 손들고 여쭤보기가 어렵다라는 분들은 저한테 이메일 보내시면 한성대 제 이름 쳐보시면 나오니까 편하게 보내시면 당연히 학생들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언제든지 여러분 좋은 논문 써서 훌륭한 연구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 공모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꼭 수상자가 나오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